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고급 강좌 7번째 시간으로 지장 간의 심층적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장 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초 시간에 지장 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지장 간은 외울 필요가 없다. 제가 저절로 외워지도록 설명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지장간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외우지 않더라도 저절로 지장간이 떠오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 설명해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수를 해갖고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 점을 오늘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뭐 글자를 한자를 잘못 썼다든가 뭐 이런 건 있었어도 이 강의 자체를 잘못해 드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주 분석을 할 때도 항상 하던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강의를 할 때는 잘못 강의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 강의한 내용 중에서 이 잘못된 점을 이제 시인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신강한 사주, 신약한 사주 설명을 드릴 때요. 이 사주를 이제 점수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주가 있으면 이 사주팔자를 전부 다 100점씩 하고 이 월지는 200점으로 계산해 갖고 총 900점이 나오면 이 중에서 450점 이상이 됐을 때 신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예로 들면 이게 이제 경진일주니까 나를 나타내는 게 경금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나 비거분이 450점 이상 되면 신강한 것으로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봤을 때에는 나를 도와주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위에 금기운이 2개 있고 밑에 금기운 하나, 토기운 하나, 토기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주팔자 중에 5개가 나를 도와주는 비견이나 인성운이면 이 사주는 볼 것도 없이 신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수를 낼 때 제가 이 지지의 경우에는 이 지장간을 보고 하나하나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잘못 설명해 드린 게 이 지장간을 계산할 때 제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 토하고 금에 해당하는 유금하고 진토, 술토에 해당되는 이 지장간만 계산을 했는데 이 오화에도 그러니까 이 지지에서 모든 걸 다 지지 4글자를 모두 포함해서 토하고 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전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오화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 계산을 할 때에는 밑에 있는 지지에서 나를 도와주는 인성운이나 비거분이 있으면 전부 다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예로 들었을 때 경금이 천간에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00점에 해당이 되고요. 이 지지를 봤을 때 이 유금은 100% 신금하고 경금이니까 100% 금기운이잖아요. 이 지장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이제 100점에 해당이 되고요. 이 진토의 경우는 토하고 금이 있나 보면 여기 무토가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50점에 해당이 되죠. 이 진토에서는 무토가 봉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 무토가 50점이고 개수나 을목이 이제 30점, 20점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술토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이 토하고 금기운이 이렇게 2개가 들어있으니까 이 무토를 50점으로 잡고요. 이 신금을 30점이나 20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실수한 게 이 오화를 계산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오화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오화를 보면 지장간이 병기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토가 있잖아요. 그럼 기토도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지지에서 보면 20점이나 30점에 해당되지만 이 오화는 월지에 해당이 되니까 2배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60점이나 40점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더해보면은 위에 경금이 두 개 있으니까 200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300점, 그리고 350점, 그리고 360점 더하면 410점에다가 여기에다가 또 80점을 더하면 49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0점이 넘으니까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 나를 도와주는 그 기운이 5개 이상 된다. 그러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신강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이 오화를 계산을 안 해갖고 약간 신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영상이라는 것이 그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글로 썼으면 이렇게 지워가지고 다시 쓰면 되는데 이 동영상은 이제 그 동영상 편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왕 이제 벌써 그 수백 명이 그 클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다시 고치는 것보다는 이번 시간에 그 수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장간을 계산할 때에는 청간은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100점씩 계산을 하면 되고 이 지지는 이 네 글자 중에 인성운이나 비거분이 있는 것은 무조건 다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합쳐서 450점이 되면 신강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꼭 450점에 딱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월지가 비경겁재운이나 인성운에 해당이 되고 약 400점 정도만 넘으면 비교적 신강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점에서 450점 사이가 나왔다. 뭐 그 정도 나왔다고 치면 그 특별히 신강하지도 않고 신약하지도 않고 이렇게 균형된 사주잖아요. 균형된 사주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균형된 사주일 경우에는 그 인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그 용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그 잘못 설명해 드린 것을 이번 시간에 수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장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그 용신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왜 갑자기 지장간을 설명을 하냐면은요. 이 지장간을 알아야 또 용신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장간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청간지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 청간지지를 알아야 그 지장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신을 찾을 때 이 청간지지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초 시간에도 이 청간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용신을 찾는 그 방법을 배우는 이 고급 강좌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청간지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간지지라는 것은 이 사주 명리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초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신을 찾을 때 만약에 목기운이 용신이다. 그러면 목에 해당하는 것은 갑하고 을이거든요. 그리고 화기운이다. 그러면 병하고 정화가 그 화기운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목기운이라고 하더라도 갑기운과 을기운은 다릅니다. 같은 그 목기운이라고 하더라도 목이 용신이다. 그렇더라도 갑목과 을목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목이 용신이 되는데 을목은 기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갑목과 을목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육친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갑과 을은 겁재의 관계에 있거든요. 겁재라는 것은 상당히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기운이 용신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목기운 중에서 갑이 용신이 되는지 을이 용신이 되는지 혹은 두 개 다 용신이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갑과 을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갑이라는 것은 땅에 뿌리를 박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 땅이 있으면 이 갑이라는 것은 이 밑에 뿌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뿌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갑이라는 글자를 보면 밭전자가 있잖아요. 밭전자가 있으면 이 밭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린 모습, 이것이 바로 갑이라는 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목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뿌리예요, 뿌리. 그런데 이 을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봄에 이제 그 싹이 피잖아요. 싹이 피면 땅 위로 이렇게 싹이 해짓고 나오죠. 싹이 이렇게 을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짓고 나옵니다. 이렇게 땅 위로 솟아 나오는 이 싹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을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이 도시에만 살아갖고 이 땅에서 이제 싹이 핀다 그러면은 일자로 싹이 이렇게 딱 피는 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봄에 이렇게 산에 보면은 싹이 피잖아요. 그러면 쬐끄만 싹이 그 삐뚤삐뚤하게 나옵니다. 일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을자처럼 땅을 헤집고선 그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나오죠. 싹이. 그래서 이 모습을 딴 것이 바로 을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갑이라는 것이 이 뿌리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목이라는 것이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싹이라는 것은요, 이 뿌리를 박차고 땅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의 영양분을 빼앗으면서 이 땅 위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목 입장에서는 이 을목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을목 입장에서는 다르죠. 을목 입장에서는 갑목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목기운이지만 이 갑목과 을목은 이렇게 그 뜻이 다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갑목과 을목은 겁재의 관계에 있고, 이 갑이라는 것은 그 땅 속에 박혀 있는 이 뿌리에 이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을목이라는 것은 땅을 헤집고 나오는 싹의 모습이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을목은 그 갑의 영양분을 빼앗으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갑목이 도움이 되지만 갑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병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화라는 것은 대지 위에 태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 위에서, 대지 위에서 비춰주는 이 태양, 제가 그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그 생각보다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지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태양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요, 이 땅 위에서 비치는 태양, 이것이 바로 병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 해가 질 때까지 대지 위에 비치는 태양이 바로 병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화라는 것은 이제 해가 딱 졌잖아요. 해가 딱 지고 땅 속에 있는 그 열기, 이것을 정화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병화라는 것은 여름에 그 강렬한 태양, 이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겨울도 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양이 이렇게 계속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그 태양빛을 머금어요. 열을 땅속에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땅속이 따뜻하죠. 그래서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그 나무가 얼어 죽지 않는 이유는 그 땅속에 뿌리를 이 따뜻한 기운이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땅을 파보면은 땅이 따뜻해요. 땅이 따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여름에 그 비치는 그 태양빛을 그 땅속에서 머금고 그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하루로 계산하면은요, 낮에 그 비치는 그 태양, 그것이 병화에 해당이 되고, 밤의 달빛이 정화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라는 것은 대지의 태양을 나타내고, 그리고 정화라는 것은 은은한 달빛, 호롱불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는 이 한자를 보면은요, 이 병화라는 한자를 보면 이 병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하늘이 있고요. 밑에 이제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걸 비춰주는 거죠. 태양빛을 밑으로 이렇게 딱 비춰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병화입니다. 그러면 이 정화는 뭐냐면은요,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땅을 팠을 때 돼지가 이제 그 따뜻한 기운을 머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을 팠을 때 이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 정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가 도움이 되질 않죠. 왜냐하면 대낮에 이제 환하게 그 태양빛을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호롱불 같은 게 무슨 존재감이 있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정화 입장에서는 병화가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밤에 이제 그 호롱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호롱불이 필요한데 그 밤에 전혀 빛이 없어요. 그러면 태양빛이라도 이런 강렬한 빛이라도 비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 정화 입장에서는 아예 없는 것보다 이 태양빛이라도 비치는 게 난데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라는 게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토와 기토를 한번 볼까요? 이 무토와 기토라는 것은 이게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 위를 무토라고 합니다. 땅 위를 무토라고 해요. 그리고 기토라는 것은 땅 밑을 말합니다. 땅 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는 태양이 비추잖아요. 병화가 비추죠. 병화가 땅 위를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토에는 땅 밑에는 그 정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 밑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갑목이라고 했잖아요. 갑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기합토가 되는 거죠. 합 중에 갑기합토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갑은 무하고 합이 되는 게 아니라 기토하고 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땅 밑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 땅 밑을 나타내는 기토하고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토라는 것은 땅 위의 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토 위에는 태양이 비추고 기토는 정화가 땅 밑을 따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무토하고 기토는 이 겁제의 관계지만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않다고 크게 그 갑목이나 을목, 병화나 정화처럼 이 무토와 기토는 이 겁제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이 그 중화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와 기토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드렸을 때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사주가 있는데 여기 갑목이 있단 말이에요. 갑목이 있는데 바로 옆에 을목이 있어요. 사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주팔자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 갑목 입장에서는 이 옆에 있는 을목이 좋지 않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겁제의 입장인데 여기가 그 아버지 자리거든요. 바로 여기가 부모 자리니까 여기가 아버지 자리고 여기가 어머니 자리인데 갑목 입장에서는 여기 을목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자리가 겁제다. 을목이 들어왔다. 그럼 갑목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버지 복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좋은 경우도 있는데 신약한 경우에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신강한 경우에는 이 을목은 이 갑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토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무토인데 옆에 바로 기토가 있다. 그리고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뭐 특별히 좋은 건 아니지만 이 간목, 을목처럼 크게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이 토라는 것은 그 중화하는 그 가운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겁재의 영향력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금과 신금을 한번 볼까요? 이 경금이라는 것은 그 열매를 나타냅니다. 가을에 이제 우리가 결실을 얻는 이 열매를 나타내고, 이 신금이라는 것은 열매의 씨앗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경금과 신금도 그 서로 겁제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금을 나타낸다고 해서, 똑같은 금이라고 해서 이 경금과 신금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 경금은 열매를 나타내고 신금은 씨앗을 나타내는데요. 경금 입장에서는 신금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열매가 있는데 그 씨를 얻기 위해선 열매를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딱 부셔야지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신금이 도움이 안 되죠. 하지만 신금은 경금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주가 있으면은 여기에 경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신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주가 있다고 했을 때 경금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아버지 자리에 있는 이 신금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만약에 내가 일간이 신금이다. 근데 옆에 경금이 있다. 그리고 사주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이 경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 복이 뭐 이 위에는 아버지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밑에서는 아버지 복이 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엔 임수와 계수를 한번 볼까요? 이 임수하고 계수는요, 임수는 땅 밑에 차 있는 물을 말하고,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땅이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계수라고 해요. 계수요. 그런데 이 계수를 보면 여기에 하늘 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그 내리는 비를 말하고, 이 고서에서 보면 이 개자하고 비우자하고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비우자하고 개수하고 같은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개수는 곧 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가 내리면 땅에서 이제 그 물을 갖다가 땅 속으로 이게 스며들잖아요. 그럼 스며들면 그 스며드는 물이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찹니다. 물이. 땅 밑에서 이렇게 보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내려가지 않아요. 계속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뿌리가 있으면은,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은 그 이 물이 겨울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 영양분을 계속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땅 속에는 정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정화라는 열기가 이 물을 감싸주니까, 따뜻한 물이 이 뿌리를 감싸주니까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제 그 나무를 이제 파보면은 뿌리에 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여름에 평상시에 그 비가 오면 그걸 받아놨다가 보관해놨다가 겨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속에 물이 없으면 또 겨울에 또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 내내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비가 가끔 오죠. 그래서 이 밑에 그 물이 없으면 결국 사막이 되는 거예요. 땅속에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하고 밑에 있는
이 땅속에 있는 물, 쉽게 말해서 지하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비가 내리면 땅에 채워주고, 만약에 땅속에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땅이라도 파야 되잖아요. 땅을 파서 지하수라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계수하고 임수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수라는 것은 이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어머니가 임신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임신을 하면 뱃속에 그 다 양수가 차 있잖아요. 그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이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수와 계수 입장에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겁제의 관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천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 이번에는 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